엄마, 나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딸 서연이 수아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박미진의 가슴이 찢어졌다. 인공 달팽이관 수술 견적서에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절망처럼 눈앞을 가렸다. 40년 전 아버지가 가스 폭발 사고로 자신을 구하려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짧다는 선천적 특징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의 아버지처럼 미진도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다. 간호사로 20년을 일했지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홀로 서연을 키우며 버텨왔다. 연세대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서연은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신약 개발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6개월 전 퇴근 후 사설연구소에서 개인 연구를 하던 중 화학실험 폭발 사고로 고막과 청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완전히 청력을 잃었다. 개인적인 연구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고 의사는 특수한 인공 달팽이관 이식술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지만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미진은 정규직 간호사 자리를 그만두고 개인 간병인으로 전향했다. 밤낮 없이 일해야 했지만 그래도 일반 간병보다는 수입이 나았다. 어려운 환자일수록 가족들이 까다로울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런 미진에게 병원 동료 김 간호사가 특별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강남에 있는 대기업 부회장님 댁인데 뇌졸중으로 의식불명 상태라고 해요. 급여는 기존보다 2배는 될 거예요. 하지만 환자 상태가 심각하고 가족들 요구사항도 많다던데. 김 간호사의 말에 미진은 주저없이 그 일을 받아들였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 아침 미진은 서연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 알렸다. 수아로 대화하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진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일만 잘 해내면 서연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강남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미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저택에서 40년 만에 운명적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남 고급 주택가의 거대한 한옥 저택 앞에 선 미진의 손이 떨렸다. 대문의 현판에는 청송제라는 글자가 위엄 있게 새겨져 있었다.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다니. 미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배를 눌렀다. 곧 우아한 원피스 차림의 30대 여성이 문을 열었다. 박미진 간병인님이시죠? 저는 하는별이에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은별의 안내로 저택 안으로 들어선 미진은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마당 중앙에 400년 된 소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기와지붕 처마마다 정교한 단청이 그려져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기업의 부회장이길래. 미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채 현관에서 3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 미진을 맞았다. 안녕하세요. 환자의 아들 이성우입니다. 성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이 큽니다. 경력을 보니 중환자 간병 경험이 풍부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은별이 다시 나서며 말했다.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시아버님이 의식을 잃으신 지 벌써 3개월이 되었는데 전문적인 간병이 절실했거든요. 은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미진이 물었다. 성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미진은 마음이 짠해졌다. 그럼 환자분을 뵙겠습니다. 미진의 말에 성우와 은별이 앞장서서 안채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며 성우가 설명했다. 아버님은 SK 계열사 부회장을 지내셨고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늘 따뜻하셨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드디어 환자실 문이 열렸다. 미진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본 순간 그녀의 몸이 얼어붙었다.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40년 전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같은 이마, 같은 코, 같은 입술. 심지어 잠든 표정까지 똑같았다. 아버지. 미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성우가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 하셨나요? 미진은 황급히 정신을 차리며 둘러댔다. 아, 환자분이 제 아버지 연배 같아서 괜히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미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능성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날 밤 미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환자의 얼굴이 계속 뇌리에 맴돌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 꿈틀거렸다. 40년 전 가스 폭발 사고 당시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특히 아버지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유독 짧았던 특징이 뚜렷하게 기억났다. 다음 날 오전 미진은 평소보다 일찍 환자실에 들어갔다. 혈압과 맥박 체크를 해야겠네요.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혈압계를 준비하며 환자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환자의 왼손이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왔다. 미진의 숨이 멎었다. 새끼손가락이 정말로 짧았다. 정확히 두 번째 마디까지만 있는 기억 속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이럴 수가. 미진은 무의식 중에 환자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손등의 주름, 손가락 마디의 모양, 심지어 엄지손가락 옆에 작은 상처까지 모든 것이 기억과 일치했다. 40년 전 목공소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톱에 다쳤던 그 상처 자국까지 그대로 있었다. 간병인님?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미진이 화들짝 놀랐다. 은별이 환자실 문 앞에 서 있었다. 환자분 손을 왜 그렇게 자세히 보고 계세요? 은별의 표정에 의심의 기색이 스쳤다. 미진은 당황하며 얼른 혈압계를 환자의 팔에 감았다. 아, 맥박이 불규칙한 것 같아서 손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혈압 측정하려고요. 은별이 다가와서 미진의 어깨 너머로 환자를 내려다보았다. 아버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혈압이 조금 높네요.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미진은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은별이 나간 후 미진은 환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코끝에 작은 점, 왼쪽 눈썹 끝에 흰 머리카락, 귀 모양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와 일치했다. 정말 아버지인가?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환자가 작은 신음을 내며 몸을 움직였다. 진이야. 환자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린 말에 미진의 온몸이 전율했다. 영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던 애칭이었다. 본명은 미진이었지만 아버지는 늘 우리 진이라고 불렀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미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환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마치 딸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미진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40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이다. 그날 저녁 미진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성우와 은별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미진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들 앞에 섰다. 성우 씨, 은별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미진을 바라봤다. 뭔가 심각해 보이시네요. 앉으세요. 성우가 의자를 권했지만 미진은 서 있기로 했다. 사실은 환자분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진의 말에 성우와 은별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찻잔을 들고 있던 은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미진은 깊은 숨을 쉬고 4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어릴 때 가스 폭발 사고로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그때 저는 6살이었고 아버지는 저를 구하려다가 심한 화상을 입으셨죠.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 후 아버지는 목공일을 할 수 없게 되셨어요. 치료비 때문에 우리 집은 점점 어려워졌고 어느 날 아버지는 병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그 후로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미진이 환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환자분의 얼굴이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어요. 특히 왼손 새끼손가락이 선천적으로 짧은 것도 똑같고 무의식 중에 진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어요. 진이는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던 애칭이거든요. 성우와 은별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요? 40년 만에 이런 우연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누나 하나 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몇십 년째 찾고 계셨는데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런 망할 하필 지금 친딸이 나타나다니. 성우의 머릿속이 급속도로 돌아갔다. 이미 몇 달째 독을 조금씩 투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속자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500억을 반으로 나눠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들킬 위험까지. 성우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원래 계획은 간병인의 실수로 위장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그 간병인이 친딸이라니. 계획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더 빨리 마무리해야 하나? 그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지만 은별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은별이 미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님과 헤어지시고 혹시 정말 아버님이 어머님의 아버님이라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성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요즘은 정확도가 거의 100%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제가 아는 검사기관이 있어요. 신뢰할 만한 곳이고 결과도 빨리 나와요. 은별이 미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희는 어머님을 가족처럼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아버님이 어머님의 아버님이라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상상해 보세요. 4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딸이 직접 아버지를 돌보게 되다니.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우의 말에 미진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혹시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미진이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털어놓을 때마다 성우와 은별은 함께 울었다. 어머님,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은별이 미진을 꼭 안으며 말했다. 내일 당장 검사기관에 연락드릴게요. 가장 신뢰할 만한 곳으로요. 결과가 나오는 3일이 마치 3년 같을 것 같아요. 미진은 4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이렇게 다가올 줄 몰랐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오전 성우는 약속대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유전자 검사기관에 연락했다. 메디젠 바이오랩이라고 국내 최고 수준의 검사기관이에요. 정확도가 99.9%라고 하니까 믿을만해요. 성우의 말에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다. 검사는 간단했다. 미진의 구강 점막과 부회장의 모발을 채취하는 것이 전부였다. 결과는 72시간 후에 나옵니다. 친자 관계일 확률이 99.9% 이상이면 친부자 관계로, 그 이하면 친부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됩니다. 검사원의 설명을 들으며 미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3일은 미진에게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환자실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정말 아버지가 맞을까요? 4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진은 의식불명인 환자에게 속삭였다. 그럴 때마다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성우와 은별은 그 3일 동안 미진을 가족처럼 극진히 돌봤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성우가 밤늦게 환자실에서 나오지 않는 미진을 걱정하며 말했다. 시아버님도 어머님이 무리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은별도 따뜻한 차를 건네며 위로했다. 드디어 결과 발표일. 성우가 검사기관에서 봉투를 가져왔다. 어머님이 직접 열어보세요. 성우의 말에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결과지에 적힌 내용을 본 순간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친자 관계 확률 0.0001% 친부자 관계가 아님. 미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성우와 은별도 당황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정말 어머님이
성우의 목소리도 침울했다. 하지만 어머님, 은별이 미진의 손을 잡았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어머님은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계속 아버님을 돌봐주세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님.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해요. 어머님 딸 수술비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냥 너무 닮아 보여서. 그녀는 실망감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비록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이 환자를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하지만 그날 밤 미지는 혼자서 다시 한번 환자를 바라봤다. 왼손 새끼손가락, 얼굴 모습, 심지어 영이라는 애칭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했다. 정말 아버지가 아닌 걸까? 미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과학적인 검사 결과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미진은 DNA 검사 결과에 실망했지만 성우와 은별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환자를 돌봤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링거를 교체하고 혈압을 재고 몸을 닦아드렸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환자의 상태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하네요. 링거도 제대로 맞고 있는데 왜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걸까? 미지는 환자의 손목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간호사로 20년을 일한 경험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이었다. 특히 링거를 맞은 후 30분 정도 지나면 환자가 미세하게 몸을 떨곤 했다. 어느 날 밤 12시경 미지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소음에 깨어났다. 누군가 환자실에 들어오는 발소리였다. 미지는 눈을 살짝 뜨고 누구인지 확인했다. 은별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묘했다. 조심스럽게 링거백을 바라보더니 주사기로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다. 뭘 하는 거지? 미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은별은 주사기를 다시 가방에 넣고 조용히 나가버렸다. 미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무언가를 주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설마.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다음 날 미지는 은별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어젯밤에 시아버님 상태는 어떠셨나요? 어제요? 저는 일찍 잤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은별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미지는 확신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미지는 일부러 잠든 척하며 기다렸다. 과연 새벽 1시경 은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사기로 링거에 무언가를 넣었다. 미지는 은별이 나간 후 즉시 링거액을 소량 채취해 작은 병에 담았다. 이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미지는 예전 병원 동료인 김 검사실장에게 몰래 연락했다. 이 액체 성분을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급한 일이에요. 김 실장은 의아해하면서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게 독성 물질이네요. 소량씩 투여하면 서서히 장기를 마비시키는. 미진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성우와 은별이 부회장을 독살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것도 완전 범죄를 위한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DNA 검사 결과도 미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미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만약 정말 이 환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설령 아니라고 해도 무고한 사람이 독살당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미지는 조용히 환자실의 모든 약품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링거액은 물론이고 비상약품함까지 샅샅이 뒤졌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비상약품함 뒤쪽에 숨겨진 작은 약병이었다. 라벨에는 실험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김 실장이 말한 독성 물질과 같은 성분명이 적혀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미지는 그 약병을 증거로 챙기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미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먼저 환자의 링거를 독이 들지 않은 일반 생리식염수로 몰래 교체했다. 그리고 성우가 외출한 틈을 타서 환자의 모발을 다시 채취했다. 이번에는 다른 검사기관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안녕하세요. 유전자랩 코리아입니다. 미지는 메디젠 바이오랩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검사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검사비는 비쌌지만 미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검사기관에서 돌아온 미지는 청소부 김아주머니와 마주쳤다. 60대의 김아주머니는 이 집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다. 간병인님, 잠깐만요. 김아주머니가 미진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제가 뭔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성호 씨 부부가 아버님께 뭔가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김아주머니의 말에 미진이 놀랐다. 어머나,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김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밤마다 사모님이 시아버님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드님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미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더 있어요. 김아주머니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주에 청소하다가 실수로 아드님 서재 서랍을 열었는데 DNA 검사 관련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결과 조작 완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미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역시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된 것이었다. 아주머니, 혹시 그 서류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도련님이 금고에 넣어버렸어요. 하지만 금고 비밀번호는 알아요. 청소하면서 우연히 봤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가 돌아온 것이다. 조심하세요. 김아주머니가 재빨리 자리를 떴다. 미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어머님,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성우가 환자실에 들어와서 물었다. 오늘은 맥박이 좀 안정적이에요. 미진이 대답했다. 사실 독이 든 링거를 일반 링거로 바꾼 후 환자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성우는 잠시 환자를 내려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맥박이 안정적이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규칙했는데. 그는 미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혹시 링거를 바꾸신 건 아니죠? 미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평소대로 했어요. 환자분께서 회복되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하지만 성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럼 링거백을 확인해 볼까요? 그가 링거백에 다가가려는 순간 미지는 재빨리 막아섰다. 왜 그러세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성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미지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성우 씨, 우리 진짜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미지는 깊은 숨을 쉬고 주머니에서 독성 약병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디서, 어디서 그걸 찾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상약품함 뒤에 숨겨져 있더군요. 매일 밤 은별 씨가 이걸로 환자분을 독살하려고 했던 거죠? 성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소독약일 뿐이에요. 하지만 미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병원에서 성분 분석을 받았어요. 소량씩 투여하면 서서히 장기를 마비시키는 독성 물질이더라고요. 그 순간 은별이 환자실에 들어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들려서 은별은 미진이 손에 든 약병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저게 왜 거기 있어? 당신들이 숨겨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조작했고요. 미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유전자랩 코리아에서 재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관계 확률 99.97%. 이 환자분은 제 아버지가 맞아요. 성우와 은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김아주머니도 모든 걸 봤어요. 당신들이 서재에서 결과 조작 완료라고 적힌 메모도요. 미진의 말에 성우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 늙은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은별도 본색을 드러내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쩐지 너무 쉽게 넘어가더라니. 정말 멍청한 여자네요. 40년 만에 아빠를 찾았다고 좋아하면서 말이야. 그녀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가 당신을 고용한 이유가 뭔지 정말 몰랐어요? 완전 범죄를 위해서였겠죠. 간병인이 실수로 잘못된 약을 투여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미진의 추리에 성우가 박수를 쳤다. 정답, 똑똑하네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3개월째 조금씩 독을 투여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상태가 좋아졌을까요? 미진이 반박했다. 제가 링거를 바꿔치기 했거든요. 당신들이 독을 넣은 링거 말이에요. 은별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뭐라고? 감히 우리 계획을 방해해? 성우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미지는 섬뜩함을 느꼈다. 누구를 부른 거예요? 우리 사업 파트너들이요. 당신 같은 방해꾼을 처리하는 전문가들이죠. 미지는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다행히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당신들 자백하는 소리가 다 녹음됐어요. 하지만 은별이 비웃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곧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들어오는 소리였다. 성우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드디어 오셨군요. 이제 모든 게 끝이에요. 미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직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를 구해야 했다. 잠깐만요. 미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제가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거짓말하지 마.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 4명이 들어왔다. 성우가 부른 조직폭력배들이었다. 이들의 차가운 눈빛과 위협적인 분위기가 환자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 여자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성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조직폭력배 중 한 명이 미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아줌마 운이 나쁘네. 보면 안 될 걸 봤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되겠네. 애초에 얌전히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미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 다 왔네요. 그녀의 침착한 반응에 성우가 의아해했다. 뭐가 다 왔다는 거야?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미진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추더니 환자실 구석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그리고 저기에도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요. 모든 게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성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까짓 녹음이 뭐 어쨌다고. 곧 당신은 없어질 사람인데. 하지만 미진의 다음 말이 그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며칠 전부터 경찰과 함께 수사하고 있었어요. 미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당신들의 모든 계획, 독살 시도, DNA 조작, 그리고 오늘 조직폭력배까지 부를 것까지 다 예상했어요. 경찰들이 이미 이 집을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다. 거짓말이야.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 미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김아주머니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리가 없어. 조직폭력배들도 상황을 직감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집 주변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건물이 포위되었다. 모든 출입구에서 나오지 마라. 미진이 마침내 모든 것을 밝혔다. 김아주머니가 발견한 독성 물질과 조작된 서류들을 가지고 3일 전 경찰서에 갔어요. 강력계 형사들과 함께 완벽한 함정 수사 계획을 세웠죠. 제가 미끼가 되어서 당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받고 조직폭력배까지 현행범으로 잡는 계획이었어요. 성우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거야? 아니요. 미진이 고개를 저었다. 제 분노와 아버지를 구하려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다만 당신들보다 한 수 위였을 뿐이죠. 현관문이 박살나며 경찰 특공대가 돌입했다. 모두 엎드려 손을 머리 위로. 성우와 은별,
그리고 조직 폭력배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다. 저항할 틈도 없었다. 당신들은 살인미수, 조직폭력배 고용,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담당 형사가 미진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확보됐네요. 미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무서웠어요. 계획대로 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용기 있게 해내셨어요. 이런 치밀한 범죄를 막아낸 건 처음 봅니다. 연행되면서도 성우가 미진을 향해 원망의 시선을 보냈다. 40년 만에 나타난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어. 미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욕심과 탐욕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그 결과를 감당하세요. 김아주머니가 미진의 손을 꼭 잡았다. 간병인님, 아니, 따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미진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미진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다. 부회장의 안색이 조금 좋아져 있었다. 독이 든 링거를 일반 링거로 바꾼 후 당분간 맥박이 안정되고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안전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의료진이 와서 부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당분간은 안정되셨지만 3개월간의 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장기 손상은 상당합니다. 의식은 곧 되찾으실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사의 말끝이 흐려졌다. 미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당장의 위험은 지나갔지만 4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기쁨도 잠깐 의사의 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사건이 해결된 지 사흘 후 부회장이 마침내 눈을 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진을 바라본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내 딸 미진이 맞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40년 만의 재회에 대한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미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네, 아버지. 저예요, 미진이에요. 부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미진아,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느냐? 그는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4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했다. 잠시 후 담당 형사가 들어왔다. 부회장님, 의식을 되찾으셔서 다행입니다.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는 성우와 은별의 독살 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부회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내가 키우고 믿었던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니. 그리고 내 딸이 나를 구해줬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고마움이 교차했다.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40년 전에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부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백을 시작했다. 사고 후 목공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우리 집은 점점 어려워졌어. 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끊어지고 너와 엄마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왜 연락조차? 미진의 말에 부회장이 괴로워했다. 자존심이었다. 다친 몸으로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는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래서 병원에서 몰래 사라진 거야. 죽은 줄 알고 살라고. 성공하면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텐데 이제 와서 나타나봤자 상처만 줄 거라고 생각했다.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엄마는? 미지는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엄마는 아버지를 끝까지 찾으셨어요. 30년간 수소문하시면서 10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버지 사진을 품에 안고 계셨어요. 부회장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런 아내를 두고 난 아빠 원망 많이 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미진이 따뜻하게 말했다. 이해해요. 그 상황에서 저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부회장은 딸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눈물을 흘렸다. 미진아, 솔직히 말하겠다. 10개월간 독을 맞으면서 몸이 많이 상한 것 같다. 부회장의 침묵 후 나온 말에 미진이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회복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아마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부회장이 갑자기 물었다. 혹시 결혼은 했고? 미진이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딸이 하나 있어요. 서연이라고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어요. 의대를 졸업했다고. 부회장의 얼굴이 환해졌다. 우리 가문에 의사가 나오다니. 어서 데려와라.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하지만 미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서연이는 6개월 전 연구 중 사고로 청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지금은 일을 못하고 있어요. 부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참 힘들었겠구나. 의사가 되려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가 미진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손녀 얼굴 보고 싶구나. 데려올 수 있겠니? 미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화학실험 사고였어요. 개인 연구 중이라 보험도 안 되고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받지 못하면 의사로 다시 일하기 어려워요. 그때 담당 형사가 들어왔다. 부회장님, 의식을 되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수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와 은별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성우 씨가 회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들킬 상황이었고, 게다가 미진 씨가 나타나면 500억 원 상속 재산을 반으로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부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50억을 횡령했다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구나. 그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500억을 혼자 차지하려고 그리고 횡령을 숨기려고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니. 미진이 아버지를 진정시켰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성우는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중형을 받을 예정이고 은별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부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다음 날 오후 미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셔. 서연은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6개월 전 사고 이후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진 그녀에게 모든 것이 두려웠다. 부회장이 입원한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병실 문 앞에서 미진이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수화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계셔.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미진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수화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거야. 서연이 깊은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에 들어서자 부회장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연결되어 있고 몸이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손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미약한 미소가 떠올랐다. 서연이 왔구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기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표정을 보고 조금 긴장이 풀렸다. 미진이 수화로 할아버지께 인사드려라고 하자 서연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부회장이 힘겹게 손을 뻗어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할아버지다. 숨이 차서 말을 잇기 어려워했다. 너를 만나게 되어서. 그가 천천히 말하며 입모양을 크게 했지만 서연은 들을 수 없었다. 미진이 부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수화로 대화해요. 그렇구나. 부회장이 힘없이 말하며 서연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그 순간 서연이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느끼며 놀랐다. 6개월간 혼자서 견뎌온 외로움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부회장도 손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미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수화로 서연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 서연이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부회장이 가쁜 숨을 고르며 미진에게 물었다. 인공 달팽이관 수술. 정확히 얼마나 드는 거니? 5천만 원 정도요.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포함해서요. 미진의 대답에 부회장이 힘들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정도야. 문제없다. 당장 최고의 병원에 예약을 잡자. 말하는 중간중간 숨을 고르느라 멈춰야 했다. 서연이 미진의 수화 통역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연이 서툰 수화로 감사하다고 표현하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부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힘없이 말했다.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다. 그 순간 부회장의 담당 의사가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부회장님, 서연 양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서연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청신경 손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로서는 청신경 이식 같은 실험적 치료법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성공 확률도.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부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지. 우리 손녀가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찾아보자. 그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몸의 쇠약함이 역력히 드러났다. 미지는 아버지의 말에 희망과 동시에 깊은 걱정이 밀려왔다. 3개월간의 독성 물질이 아버지 몸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미진이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겨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독에 중독되어 의식불명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손녀를 위해 애쓰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 서연이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뭔가 심각하고 절박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미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수화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미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수화했다. 할아버지가 너의 수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셔. 하지만 할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셔.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번졌다. 6개월 동안 체념하고 살았지만 할아버지의 등장으로 다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했다. 부회장은 손녀의 모습에 더욱 마음을 다잡았다. 반드시 서연이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부회장은 서연을 위한 최후의 결심을 내렸다. 의사들과의 긴 상담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내 청신경 일부를 서연이에게 이식하겠습니다. 미진이 깜짝 놀라며 말렸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부회장의 마음은 확고했다. 어차피 내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손녀가 다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싶구나. 그날 밤 부회장은 미진을 침대 곁으로 불렀다. 미진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분명했다. 성우 말이야. 그 아이도 내 아들이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야. 10년 후 나오면 챙겨줘라. 미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성우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엄하게만 키웠나 보구나. 부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40년 전 너희를 떠날 때도 성우를 키울 때도 난 아버지로서 완벽하지 못했어. 성우가 기도 못 피고 자랐던 것도 어쩌면 내 탓일지 모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다. 10년 후 그 아이가 감옥에서 나오면 챙겨줘라. 10년간 면회도 다니고 생활도 도와주고. 미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요? 부회장이 미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야 진짜 아버지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끝까지 품어주는 게 아버지의 도리 아니겠니? 며칠 후 변호사가 감옥으로 향했다. 면회실에서 성우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전해들었다. 부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을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엄하게만 키운 게 미안하다고 10년 후 나오면 가족들이 챙기라고.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다. 부회장님이 5살 때
당신이 뒤따라다니며 아빠 하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사랑보다 엄격함으로만 키운 게 미안하다고.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모습, 1등을 해도 만족해하지 않는 아버지가 서러워서 혼자 울었던 기억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성우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돈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한 번만이라도 잘했다.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시는 거였는데, 은별이가 아버지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평생 쌓인 상처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수술 당일 부회장은 수술대에 오르기 전 서연의 손을 잡았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선물을 주마.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줄게. 서연이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부회장의 청신경 일부가 서연에게 이식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서연이 미약하게나마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부회장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그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고맙다, 미진아. 서연아. 그의 마지막 말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 성우도 잊지 말아라. 75년을 살아온 한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에는 모든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진정한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었다. 부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서연은 수술 부위의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점차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서연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목소리가 이렇게 따뜻했구나. 6개월간의 침묵 끝에 되찾은 소리의 세계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미지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매주 성우를 면회했다.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지만 점점 달라지는 성우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누나,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아버지가. 성우는 매번 눈물로 사과했고 미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버지께서 끝까지 너를 아들이라고 하셨어. 3년이 지나자 서연은 의대로 복학했다. 할아버지의 청신경으로 되찾은 청력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보청기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녀는 졸업 후 할아버지가 물려준 회사의 의료기기 개발팀에 합류했다. 할아버지, 제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서연은 매일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근황을 보고했다. 7년 후 미지는 서연과 함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서연이 개발한 혁신적인 인공 달팽이관 기술은 많은 청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김아주머니는 여전히 그들 곁에서 가족을 돌보며 함께 살고 있었다. 마침내 10년이 지나 성우가 출소하는 날이 왔다. 미진과 서연이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흰머리가 늘었고 눈빛은 맑고 평화로웠다. 누나, 서연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서연이 처음으로 성우 삼촌의 목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삼촌,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세 사람은 곧바로 부회장의 묘소로 향했다. 성우가 무릎을 꿇고 묘비에 이마를 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진짜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깊은 후회와 감사로 가득했다. 김아주머니도 함께 와서 조용히 성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다. 도련님, 부회장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성우는 회사의 사회공헌팀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출소자들을 돕고 청각장애인 지원 사업을 주도했다. 제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성우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었다. 몇 년 후 어느 가을날 미진, 서연, 성호, 그리고 김아주머니는 다시 부회장의 묘소를 찾았다. 서연이 할아버지 묘비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벌써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소리를 되찾으셨어요. 삼촌도 정말 열심히 좋은 일 하고 계시고요. 성우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10년 전 감옥에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을 때 5살 때 뒤따라다니며 아빠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진이 성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용서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서연이 할아버지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청신경으로 소리를 되찾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이었어요. 김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부회장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이 되셨어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춤을 추었다. 마치 하늘에서 부회장이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40년간 흩어졌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부회장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다. 진정한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용서로 완성되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